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는 본격 토론.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심까지 징역형 받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보세요? 조 전 장관은 이미 이제 그 가족들 또 부인 뭐 딸까지 연루돼서 사실은 뭐 정치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잡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준의 분이 2심까지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정치적으로 재기를 할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뭐 정말 그 아연인 실세갈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정치적 출마 선언과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한 개인의 그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게 비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어떤 국민이 그 신당에 참여할 것이고 또 신당이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당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어이없는 짓이라고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들 10대 일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7개에서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사설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앙, 서울, 한국, 국민, 동아, 경향, 한겨레 이렇게 썼는데 한 곳도 우호적인 곳이 없습니다. 뭐 중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에는 한결의 경향이 더 세게 썼을 것 같은데요. 예, 경향 제목이 사법 리스크 품고 조국 신당 강행 바람직하지 않다. 한겨레 20유죄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나. 뭐 그래서 다 비슷한 논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2심에서 이제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 벌금형도 아니고 좀 감형도 아니고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파괴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3% 봉쇄 조항도 넘기 힘들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나왔던 2심 유죄가 너무 직전에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체제가 존재합니다. 조국 신당의 대체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에 열린민주당이 한 5%를 얻어서 3석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좀 범진보 계열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민주당, 저는 더 센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더 강한 검찰개혁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조국 신당의 포지션이 딱 그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하고 뭐 이런 건데 이미 새진보연합이라는 일종의 대체제, 거기가 구열린민주당하고 지금 사회민주당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당이 합쳐서 이제 새진보연합이 약간 그런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체제가 이미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팬덤, 강력한 이제 정치 팬덤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만은 아직도 그게 진보 진영의 굉장히 강하게 이제 두텁게 있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네. 거를 다 감안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미 박홍근 의원이 이제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정의당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대거든요. 이건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은 참여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정의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지 조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상. 그래서 저는 3% 봉쇄 조항 못 넘길 거다. 만약에 단독으로 나올 경우에. 저도 이제 볼 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저는 신당 창당도 과연 가능할까? 라는 정도 회의가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그동안 뭐 많은 사람들의 지지자를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각자의 진영대로 다 움직여서 사실은 일정 정도의 교통정리가 돼 있거든요.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가 있는 분도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다는 검찰 해체당에도 가 있고 또 용해인 대표가 만든 새진보연합에도 있고 뭐 다 대충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도당에서 한 1,000명 이상의 5,000명 정도의 5개 시도당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네. 뭐 정당 창당이 쉬운 일이라고도 합니다만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이 정도의 정말 공히 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 5개 당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 저는 그런 회의도 듭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중도층 민심 위반 이런 거 조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사람들은 조국하면 이퀄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부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제주 뭐 이런 곳 했다고 하는데 김근식 위원장님 예. 면접 봤습니까? 면접 어제 봤습니다. 이게 뭐 면접 후에 좀 감이 왔습니까? 예, 감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뭐 그렇진 않고요. 일단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정해진 시간은 해야 됐고 네. 저희 송파병은 맨 뒷순위였는데도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할 정도로 계속 밀렸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공관위원들도 힘드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그 지역과 관련된 전략이나 현안 물어보는 것 정도로 했고요. 네. 분위기는 뭐 굉장히 서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남 중진들을 향한 험지 출마 요청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어질지 이게 관심입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 포함한 수도권 재배치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일단 그 예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안으로 권고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친윤 지도부, 영남 다선 의원 그리고 중진 의원들은 험지 출마를 해달라는 걸 요구를 했었고 사실 그게 발단에 대해서 김기현 당시 대표랑 좀 갈등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차츰차츰 조금씩 저는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몇 분들에게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걸 수용하는 방식으로 영남의 중진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지금 가는 모양새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TK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옮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는 제가 볼 때 마지막 퍼즐 맞추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수순이 제가 볼 때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이른바 좋은 인재들을 다시 좀 재배치하는 이 전략을 좀 고민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중성동 의뢰 3명이나 이제 쨍쨍한 그렇죠. 분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 의뢰 또 2명이 모여 있고 양천에 3명이 모여 있고 이렇게 서울에 사실 서울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도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자원들인데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은 재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험지라든지 경합 지역으로 가서 조금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재배치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당 자원의 최대치의 어떤 행마를 지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친명으로서 일색화해서 친명으로 꽂느냐 문제 가지고 내부 갈등이 심각한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선과 중진과 친윤들에게 그리고 용산 출신들에게 험지 출마나 선당무사를 요구하는 형국이니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이제 해석을 일단 하셔가지고. 시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포인트를 봐요. 지금 모든 정치권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영남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개혁신당의 이제 제3지대 존재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천을 늦추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은 이인재 방지법을 활용을 해서 경선을 붙이겠다. 이게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제 얘기를 했던 언론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붙이면 어쨌든 상당히 현역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는 초반에는 80% 물갈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상당수가 조금 살아남게 되고 그것도 뭐 이제 다른 지역으로 험지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제3지대의 존재를 좀 고마워해야 된다. 영남 쪽에서는 특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거 배점을 보면은 당 기여도라는 거가 있어요. 당 기여도가 최대 뭐 한 30% 안팎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합치면은 그 정도까지 이제 규모가 커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뭘로 평가할 것이냐. 우리 김근식 그 위원장님의 당 기여도는 뭘로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킬 그러니까 공천 파동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뭐 굴복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근식 위원장님 지금까지 패널 출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시간 다 합하고 횟수 합해가지고 그 제출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당 지도부가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중성동을 얘기하셨는데 비슷한 후보들 경선 붙이고 월등한 후보는 이제 단수 추천하면 되잖아요. 네. 상징성 있는 후보, 상징성 있는 곳에 전략 공천. 그렇죠.
말론 되게 쉬운데 실제로 하면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큰 룰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 대상 지역도 다 규정에 맞아야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단수 추천도 규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컨대 경쟁력이 월등히 뭐 10% 이상 앞선다든지 지지율에서 1위와 2위 후보 차이가 크다든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큰 룰을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도 전략 공천 대상 지역이 이제 몇 개가 많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강남 갑 같은 경우 전략 공천 대상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송파 갑도 사실 전략 공천 대상 지역으로 포함은 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어떻게 좋은 자원들을 배치할 것이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룸이 열리고요. 말씀하신 중성동 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도 전략공천 대상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근데 3명이나 좋은 자원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양천 갑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한강벨트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또는 서울의 선거 컨셉에 맞춰서 좀 재배치를 하고 행마를 새롭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스크럼을 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공천파동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민주당보다 훨씬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아무 잡음 없이 이 행마의 재이동이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내 분위기는 여기에 저항하거나 고개를 들고 개긴다는 말하면 되지만 고개를 들고 반발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이거죠. 민주당은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임종석 전 실장이에요. 그렇죠. 네. 중성동갑. 어제는 보니까 그 사실 거기에 이제 미리 여론조사를 했나 해가지고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거론이 좀 됐었나 봐요. 근데 찐명으로 이제 불립니다. 그렇죠. 친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 좀 소송을 저기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마울 수 있는 네.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어제 오후에 이제 입장문을 내고 뭐라 그랬냐면 좀 당 지도부에 거기 중성동과 맡기고 좀 헌신하는 모습 보이라고 저 임선백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본인은 금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이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너무 이제 네. 현역들이 많아요. 현역들도 많고 서울에 이제 좋은 지역에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박 터지는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거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를테면 인재근 의원한테 전화를 했네. 문학진 전 의원하고 뭐 이종걸 전 의원한테 불출마를 좀 권유를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룸을 만들어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에 뭐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명분을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그냥 일조한 사람이라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쳐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에 큰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 친명계들이 공격을 하고 추미애 전 장관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선 사람이잖아요. 0.73%포인트로 졌잖아요. 예.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보수정당 후보 중에서 최약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 개인적인 평가예요. 네. 만약에 그때 홍준표나 유승민이 나왔으면은 더 큰 표차로 졌을 거예요. 제 개인 평가인데 그런데 0.73%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후보한테 0.73% 차로 졌으면은 본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당에 큰 분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누가 더 책임이 크니까 네가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그 친명과 친문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향후 선거 이후에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류도 알고 있어요. 민주당 주류들도.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비명계를 쫓아낸 지금 이후에 다시 이제 친문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갈등이 커졌잖아요. 네.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철저하게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개파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임종석을 쫓아내고 싶으면 당신이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그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있는 게 운동권 정치 청산론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제가 이재명 대표 조언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운동권 정치를 청산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구로의 이인영, 노원의 우원식, 그다음에 영등포의 김민석
성동의 임종석 이렇게 4명 정도를 상징적으로 묶어서 이제는 운동권 정치에 마태형 드리고 386, 586, 686까지 하는 분들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볼 때 꼭 먹고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우리만 책임 있어? 야 친명 꽂으려고 친문이라고 우리 타겟팅 해갖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발만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의 정치나 명분 정치가 아니라 소소하게 자기 개파나 자기 찐명만 챙기려고 하는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큰 그림을 놔두고 이렇게 작은 소소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일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요거는 제가 반박이나 좀 보로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운동권이라고 해서 만약에 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쪽이 그걸 기치로 그거를 기치를 내걸었으니까. 내고 있는데 자 운동권이니까 그러면 이제 했으니까 다른 데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켜 주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명분으로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분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의원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타협을 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운동권 청산론은 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뭐 검찰 정권 청산론보다 더 많이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예시했던 이인영, 우원식, 김민석 같은 경우는요. 네. 누가 봐도 민주당 내에서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해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기득권화돼 있고 이미 우리 당의 부담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민주당 내에서 그걸 쳐내지 못합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아까 그 임 전 실장 공천 문제에서 이제 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분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네, 네. 노영민, 임종석 불출마 요구를 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당에서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어디로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작에 가서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조금 붙어보면 어떨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량감도 있고 뭐 여성 의원 다선 의원이라는 것도 있고 뭐 나경원 의원이 뭐 보수의 뭐 추미애 전 장관 보고 보수의 어머니다 뭐 이 나경원 측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흥미로운 대진이 될 것 같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전략적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호불호가 있어요. 사실은 추영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키웠다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더 어떤 선명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라고 보고 다만 제가 지금 추미애 전 장관한테 굉장히 아쉬운 거는 본인의 방어 기제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오는 거를 피해가지고 이 사람 저격하고 저 사람 저격하고 문재인 대통령 저격하고 임종석 저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좀 묵묵하게 오히려 당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본인이 만약에 전략공천 받으면은 지역구에 좀 매진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걸 보고 본인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임종석 노영민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조국이 정말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추미애는 그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엑스맨 꼽으라 하면 그중에 3명 중에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 아닙니까? 그런 본인의 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에게 돌아오는 비판의 화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정의롭지 못하는 말씀 드리고 아마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추미애 전 장관을 서울에 어디에 전략 공천해 주면요 정말 땡큐입니다. 진짜 추나땡이죠. 조금 나경원 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저희들은 정말 우리 송파병에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추나땡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 논리와 똑같다 하자 한 위원장이 뭐라고 반문했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전당대회 때 돈 뿌리고 유흥주점소 쌍욕했냐. 그 특정인을 이제 겨냥한 건데요. 두 사람 공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이 이제 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운동권 정치에 대한 이제 그 좀 지겨움 그리고 운동권 정치의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유를 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권 정치를 욕한다고 그래서 야 그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라고 빗대면 그럼 마치 지금도 우리 운동권 386
그 정치인들은 독립운동했다는 사람이라는 자기 오만 그리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걸 사실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럼 지금 운동권 386 출신처럼 그 눈사람 가고 뭐 돈 받고 돈 봉투 받고 돌리고 그리고 내로남불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건 전 뭐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가 운동권을 방어하다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이게 독립운동과 반열로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런 좀 무의식의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과거 운동했던 때의 어떤 공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도 맞고요. 그분들의 과오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맞죠. 저는 다만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들이 최근에 세지고 거칠어지고 점점 그러고 있어요. 제가 기사 제목을 소개해서 국민일보가 썼는데 룸살롱 쌍욕 위장결혼 더 독해진 한동훈 언어. 이게 그 세계일보는 이재명 탁이 거칠어진 한동훈의 이 발언 수위 높이며 표 결집. 근데 이 기사 내용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우리 프레임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중도층까지 견인할 수 있을까 소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약간의 본인의 약간 본인이 나서서 많은 그러니까 말을 얘기하고 화제를 일으키고 이게 장점도 있지만은 이게 말을 세게 한다고 반드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운동권 청산론하고 정권 심판론하고 지금 붙은 거잖아요. 정권 심판론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즉자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근데 운동권 청산론은 뭐냐면 이게 총선이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운동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운동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운동권 청산론 나 공감해. 근데 갔는데 민주당 후보가 운동권이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바로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 이게 생각보다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진보와 보수 아우르는 개혁신당, 통합개혁신당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뭐 2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 이낙연 공동대표는 30석 이상 확보해서 양당 견제할 거라 했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맥시멈 교섭단체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계산을 하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개혁신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한 자릿수대로 나오고 있지만은 2016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2주 앞두고 한 자릿수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막 바람이 불면서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그때 13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비례해서 잘하면 10석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삭죽기를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좀 선전을 하면은 10석까지 그럼 10석 해가지고 20석을 하는 게 목표가 아주 허황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게 2016년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 말씀을 이제 맥시멈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30석이 넘었죠. 지역구 비례 다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 첫 번째가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때는 호남이라고 하는 그리고 비노라고 하는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역의 불만이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표출되면서 사실 호남에서 대거 석권을 했거든요. 지금 호남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준석 대표 따라가지고 TK 기반이 그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국민의당과 달리 지역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표가 나올 곳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안철수라는 원톱의 리더십 확고했어요. 네. 누가 봐도 안철수는 개인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이 거의 굉장히 탑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주도적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까지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공천 앞두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됩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2016년에 안철수 원톱과 같은 리더십을 지금 개혁신당이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원칙과 상식, 금태섭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다 들어와 있는 정의당 일부 세력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2016년에 국민의당의 그 꿈과 희망에 견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낙연 대표 좀 앞에 오셨는데 되게 섭섭하시겠네요. 이낙연 대표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총선 앞두고 여야가 극장에서도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기리의 김대중, 건국전쟁.
이런 극장과 경쟁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한 줄씩만 말씀해 주세요. 뭐 큰 도움은 안 될 거고요. 뭐 찍을 사람은 이거 본 사람들은 찍을 사람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어쨌든 저도 예전부터 보면 영화 쪽에는 이제 진보 진영 쪽에 항상 영화가 흥행하고 많이 갔잖아요. 이번에 건국정주행이 30만 이상 돌파하면 저도 깜짝 놀랐고 네.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우리 당협 간부들하고 볼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정말 영화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진보 진영이 독점했던 영화 정치를 우리 보수 진영도 조금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흥미있게 봐야 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